자, 다음 13번이죠. 13번도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모두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주제입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든 임대료 규제든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설정하는 거요? 그거보다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양쪽의 공통점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리고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투자를 기피해서 유지 수선비를 지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분양시장에서도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은 저급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죠. 질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13번은 2번이 정답이죠. 낮은 분양가로 인해 전매 차익이 발생하면은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고요. 다음에 3번에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죠? 중고주택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분양가보다도 뭐가 더 비싸요? 새로 분양받는 주택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에 4번에 규제 분양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이거 임대료 시장이든 임대 시장이든 분양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집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14번은 조금 이제 틀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아무래도 여기 속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번은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거는 상향 여과는 소득이 증가할 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요거는 저가주택, 고가주택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거는 얘가 하향 여과가 되는 거죠.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될 때는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데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는 이게 상향 여과가 되는 거죠. 자, 요때는 아직까지 저가주택이 열등제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저가주택이 열등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조금 더 넓은 평수, 조금 더 방수가 많은 저가주택을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소득이 증가해서 더 이상 이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는 거죠. 충분히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이제 드디어 얘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가 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럴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과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그죠? 저가주택, 저급주택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 그 주택은 하향여가 되어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거는 침입이에요. 침입. 근데 여기서 속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입이라는 단어가 침입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용도 또는 새로운 이용 주체,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상업용이 들어오는 것도 침입. 그리고 고소득 주거지역에 점점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침입. 그러니까 새로운 이용 주체죠. 용도는 같은 용도지만 새로운 이용 주체가 들어오거나
아예 새로운 용도가 들어오거나 모두 다 침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실제로는 소득의 문제이고요.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3번 지문 때문에 틀리셨다면 그렇게까지 뭐 실망하실 건 아니에요. 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15번이죠. 자, 이 15번은 이것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개에서 22개 거기에는 얘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포함시킨 게 아까 말씀드렸던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요거 포함시켰어요. 아까 근데 6번도 보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6번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6, 7, 8, 9 이렇게 가야 돼요. 2, 3, 4, 6, 7, 8, 9 근데 4번이 뭔데 4번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4번을 왜 많이 틀리셨죠? 4번 지문 가기 전에 정답 찍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까? 4번이 확실한 정답인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2, 3, 4, 6, 7, 8, 9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12, 13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16번을 집어넣어야 돼요. 16번을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기초 용어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론을 진짜 거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16번까지는 몇 개가 포함돼야 되는가 하면은 2, 3, 4, 6, 7, 8, 9, 7개, 그 다음에 12, 13, 16, 10문제가 포함되어야 돼요. 16번까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적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자,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죠.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옆 동네로 자격이 되는 사람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아,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은 요 동네가 어떻게 될 건가 요거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는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 빈집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빈집들 늘어나면 여기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그거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 장기적으로는 여기 돈 안 되는 임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때려 부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임대주택이 낡아지면서 철거할 때 철거한 후에 새로 짓지는 않을 거라고요. 새로 짓지는 않으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적시장에서는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수준대로. 그런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적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자, 요거는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조세가 증가되는 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사적시장에서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선택의 폭이 커지죠? 그러면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기가 어렵죠. 빈집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시장의 임차인들의 뭐를 크게 해주는가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 해줘요. 선택의 폭이 커지게 해줘서. 근데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집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죠. 집이 부족해지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해줘요?
예, 작게 해줘요.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들어져요. 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지긴 탄력성은 크게 하는 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2번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많이 나오죠. 다음에 주택 보조에 있어서 주택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 보조 방식이 유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자, 이 생산자 보조가 뭐예요? 생산자 보조. 주택을 생산하는데 보조하는 거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보조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자,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하면 빨리 짓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보조해봤자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부족한데 보조받은 돈으로 들어가 살 집이 없어요. 그럴 경우 임대료만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인들만 혜택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택을 짓는 기업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집 많이 지으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잖아. 집을 지어서 내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기업한테 보조해 준다는 게 조금은 이제 뭔가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3번. 다음에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데 조금 여유가 남기 때문에 다른 걸 또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맞죠? 그리고요, 16번은 이거 예전에 언제 한 번 더 다뤘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없나요? 이런 형태의 문제 보신 적 있나요? 있지 않나요? 제가 드렸던 문제 중에서. 일일 모의고사 뭐 이런 데 없었나요? 그 매주 드리는 자료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기시감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이미 예전에 봤던 듯한 장면. 예? 데자뷰. 지금 어디선가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이 문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데서 분명히 다뤘던 것 같은데. 이거 용어 익혀야 돼요.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 수익성은 수익성의 원리. 가격 구하는 방법은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 임료 구하는 것,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하는 법, 수익분석법, 수익 방식에서는. 이거는 기본으로 용어를 알고 계셔야 그 다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제가 지금 포함시킨 것 중에는 17번도 들어가요. 아까 이 20개에서 22개. 오늘도 늘 해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해마다 20개에서 22개가 들어가요. 20개 쪽으로 가는 해는 어려운 거고요. 22개 쪽으로 가면은 보통이고요. 제일 쉽게는 23개에서 24개까지 나와요. 이렇게 24개 나오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찍어도 24개 합격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개. 작년에 21개였어요. 작년에 21개. 계산 문제 9문제 11문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론 문제 중에서 21개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근데 17번은 왜 포함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 17번은 위험관리 기법 해가지고요, 여러 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요. 둘씩. 하나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방법이죠. 맞나요? 다음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둘 해서 짝 지었고요.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했고요.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또 하나는요, 요거하고 대응하는 거.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짝을 지었다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은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요. 여기에서. 다음 단원이 포트폴리오로 넘어갑니다. 단원 이 흐름상. 그러면서 평균 분산 결정법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게 보수적 예측이라 그러잖아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방법. 요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그 위험으로 조정된 것이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를 할 때, 이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요게 이제 위험으로 조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험으로 조정된 요거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인율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이 반영된다고요.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뭐를 키우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을 키우잖아요. 그럼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위험할수록. 그래서 17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용어가 좀 낯설잖아요. 용어가 낯서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야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1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고요. 2번은 민감도 분석이고요. 3번은 위험 전가고요. 4번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요. 됐나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8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추면은 잘 하시는 거고 틀려도 할 수 없고 18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제가 이거를 저한테 배우는 분들한테 이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를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어떤 지역이 홍수가 날 위험이 있어요. 또 뭐 하수구가 역류할 수도 있어요. 저기 중화동이 그래요. 중화동은 하수구 막 역류하는 저기 몇 번 있었어요. 중랑천 물이 찰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살 때도 저기 넘치기도 했어요. 그 중화동에 가면은 지하 쪽으로 가면은 막 이렇게 무슨 막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 옷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작업장이 많아요. 이 지하에. 근데 역류해 보세요. 역류해버리면 지하 다 물이 차버리죠. 그러니까 막 자재들 같은 거 막 다 꺼내가지고 말리고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런 동네가.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요. 그걸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자연재해. 이거 피할 수 있는 위험일까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일까요? 투자에서는 피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몰빵 투자 안 하면 되지. 자연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투자론에서 말하는 피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의미의 피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고요. 거기 내 재산을 몰빵으로 안 넣으면 되지. 여기서 말하는 피할 수 있다 없다는 분산 투자를 해도 못 피하는 거. 분산 투자를 해도 못 피하는 거.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요. 이런 재산 갖고 있고 저런 재산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 나라 전체가 그냥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간다면 이 말이에요. 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내가 이 재산을 갖고 있던 저 재산을 갖고 있던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분산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분산해서 괜찮은 상황이 된다면 그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거기 몰빵 안 하면 되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지역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냥 몰빵 안 하면 되지. 딴 데로 분산하면 되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피할 수 있다, 없다를,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완전히 투자론에서는 꽝으로 해석한 거예요. 꽝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도 못 피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을 체크를 못 했다면 이게 오늘 이제 그 점검을 받은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1번은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시장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체계적 위험,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플러스 1입니다. 이럴 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다. 왜?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맞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 건데 어떤 위험을 줄이는 거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자, 됐고요. 18번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19번은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19번은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변동금리, 고정금리 하잖아요. 그럴 때 2번에 변동금리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넘기는 거예요.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넘기자. 이거는 늘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20개에서 21개, 22개는 그 지문이 너무나 분명해서 조금만 수업 들은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하면은 제가 오늘 20개에서 21개 요 정답 지문만 따로 떼어놨을 때 분명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틀리지 않으면은 반 이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가 아니고 어제구나. 어제 맞죠? 월요일이. 일요일이. 어제 벌초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여기까지밖에 팔이 안 올라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 왼손으로 가지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왼손잡이였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니까. 벌초할 때 예촉이 쓰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중심을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 언덕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밑에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쓰지 않던 이 근육을 썼더니 이제 약골 같이 보이죠. 약골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팔이 잘 안 돼요. 아무튼 운동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많이 하지도 않고 네 군데밖에 안 했는데 팔이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원래 팔순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92에 돌아가셨는데 82까지 혼자 따로 가게를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마 그 피를 물려받았고 제가 그 피를 물려받았으면 좀 다행일 것 같은데 아무튼 32만 원요? 한 군데 하는데 8만 원인가요? 원래 더 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같이 하죠. 이제 이 자식들이 같이 하잖아요. 다 한데 모여서 같이 하는데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이제
예초기 쓰는 사람은 두 사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긁어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갈풀이로 그런 작업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나중 되면 이제 혼자 해야 되겠죠, 어쩌면. 다 가시면은. 자, 그렇습니다. 자, 이 19번은 2번이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다음에 1번은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지금 어려운 지문도 있어요. 물론 다 쉬운 지문은 그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저는 항상 정답 지문이 쉬운 거를 틀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1번은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시장 실질 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맞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있죠? 대출금리는 항상 기본이 뭔가 하면 예금금리에서 가산금리 이렇게 하거든요. 원칙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서 가산금리 이렇게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은행이 먹는 뭐예요? 마진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고 예금금리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융론 입장에서는 명목 세상이라 그랬어요. 실질 세상이라 그랬어요. 금융론 입장에서는 명목 세상이라 그랬죠. 그 명목 금리가 뭐예요?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율 더하지, 인플레이율. 맞죠?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이게 기본 공식이고요. 지금 요거를 감안한 거면 지금 요 예금 금리가 뭐가 반영된 거예요? 요게 지금 반영이 이렇게 반영된 예금 금리가. 우리가 예금 금리, 정기 예금 금리가 이제 2%도 안 된다 그러죠. 1.8%다. 뭐 대출 금리가 2.8%다, 3.8%다 이렇게 얘기할 때고 1.8%, 2.8%에는 다 뭐가 반영돼 있는 거라고요? 인플레가 다 반영돼 있어요. 실질금리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2.8%다, 예금금리가 몇 프로다 할 때 다 명목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자, 누구는 2.8%에 대출해준다면서 왜 나는 3%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대출해 줄 때에는 요거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대출해 줄 때는 뭐까지 반영해서 가산금리까지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시장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게 기본인데 그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가 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3번은 변동금리 부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맞고요. 다음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말에 한 번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기간 중 4회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 유효 이자율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모르면 내 알 바 아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은 드렸을 거예요.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이게 연 12%의 경우 1억을 대출받았어요. 매월 말 상환하고 매년 말 상환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매년 말 이자 지급이에요. 매월 말 이자 지급은 매달 얼마씩? 매달 100만 원씩 월 1%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연 12%가 되는 거예요. 월 1% 요렇게 이자를 갚는 거 하고 연 12% 요렇게 이자를 갚는 거 하고 어떤 게 부담이 더 커요? 월 1%가 부담이 더 크죠. 왜냐하면 이거 적금 부어서 찾아서 한꺼번에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맞잖아요. 내가 100만 원짜리 1년치 100만 원짜리 매달 100만 원짜리 적금 부어서 월 1% 적금 부어서
찾아서 한꺼번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갚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1년 지나면은 1,200만 원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1,2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 100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100에다가 화폐 시간 가치 계수. 그러니까 무슨 계수, 계수 이름을 찾으라고요. 푼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예요, 지금? 25번에 있네. 이거 푼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목돈 구하죠? 목돈 구하면은 연금이란 단어 들어가야 돼요. 저당상수 감치기임수 들어가야 돼요. 목돈 구하면 연금 들어가요, 연금. 미래 목돈이죠?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다고요. 연금 내가계수 표에서 찾아야 돼요. 연금 내가계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 1%. 몇 달짜리? 12달. 1% 12에 가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러면은 가서 보면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12.5625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12.5625면 100 곱하기 12.5625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오면 얼마요? 1256만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1,2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1,256만 2,500원의 이자를 낸다고요. 그러면은 이 이자율은 12.5625%라고요. 이게 바로 무슨 이자율? 이게 바로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연 12%가 유효 이자율로는 이때는 12.5625%가 된다고요. 매월로 갚아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센 이자를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수는 엄청 세다 그랬죠. 일수 찍는 거는 매일매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걸 자주 나누면 나눌수록 이자 부담은 세진다고요. 1년에 2번보다 1년에 4번, 1년에 4번보다 1년에 12번, 1년에 12번보다 1년에 365번. 자주 쪼개면 쪼갤수록 이 유효 이자율은 점점 세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말에 한 번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기간 중 4회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유효 이자율이 더 커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유효 이자율이란 말로는 출제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유효 이자율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됐고요. 다음에 20번도 맞춰야 돼요. 20번 왜 맞춰야 될까요? 이것도 노래 불렀다고요. 가유순전후. 가유순전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계산을 떠나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를 뭘 빼야 돼요, 여기? 부채 서비스 빼야 되죠. 영업 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액 빼고. 자,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전현금 수지를 구할 때 감가상각비를 알 필요가 있나요? 감가상각비는 언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후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워낙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세무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19번보다는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해요. 사실은 20번이. 자, 그걸 감안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들을 보겠습니다.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더하면은 유효총소득이 된다. 근데 이게 안 어려운데? 맞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의 크기는 세전현금 수지 크기와 동일할 수 있다. 영업소득세가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적자가 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이건 너무 쉽다. 포함시켜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동그라미. 다른 지문이 너무 쉽네. 다른 지문이. 요거 조금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다른 지문이 쉽잖아요. 지금. 요거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걸로 다시 포함, 재포함.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조금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반성을 해 보십시오. 아, 이런 정도는 맞출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이런 것만 알고 아, 이거네 이렇게 해서 20개에서 22개 정도 풀면 24개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나머지 18개에서 20개 찍어서 2개 안 나오냐고. 여기서 2개에서 4개만 보태주면 되잖아요. 나머지에서.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24개 나옵니다. 아, 근데 민법에 보태줘야 되나? 그러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분발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고요. 21번은 제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한 번 정도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직가고는 직주 접근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주 분리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2번은 건물을 잘못 신축한 경우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나 도시계획, 그게 토지이용계획인데 잘못됐어요. 도시이용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개발 등이 한번 잘못되면 종전으로 환원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종전으로 환원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비가역성을 말해요. 다음에 양적 주택 문제를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질적 주택 문제를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 하고요. 이게 원인은 저소득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필요 공가율의 증가는 양적 주택 수요의 감소 요인에 해당된다. 양적 주택 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하는데요.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필요한 양을 말하죠. 빈집으로 필요한 양을 말해요. 빈집으로. 적정한 수준의 빈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어느 한 집이 비어 있는 집이 있으면 며칠간의 여유가 있는 집이 있으면 이사 갈 때 훨씬 쉽죠. 근데 그 날짜 바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사를 가야 되는 집이 한 3집만 되면 골치 아파져요. 2집이면 좀 덜한데 3집이면은 이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돈 잔금 이렇게 받아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골치 아파요. 여유 있는 집이 있으면 좀 덜한데 여유가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이것도 잘해야 돼 이거를. 이걸 받아서 넘겨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도 이게 중간에 뭐 한 번만 사고 이 터져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 번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사를 가는데 우리 집에 이사를 올 사람이 돈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저쪽 집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저쪽 집주인하고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뭐 욕조가 깨졌네 안 깨졌네 하고 이거 뭐 수리 비용 때문에 뭐 다시 계약 있던 거 없던 걸로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싸가지고 벌써 보내놨는데 이러면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와이프는 저기서 왜 아직 연락이 없냐고 소리 지르고 저는 돈 받아가지고 내려가야 돼. 뒤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튼 골치 아파집니다. 빈집이 있거나 또 여유가 좀 있거나 해야 이게 뭐 이사를 가거나 좀 원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집이 말이에요. 사회마다 빈집의 정도가 달라요. 필요한 빈집의 정도가 달라요. 조선시대 때 빈집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빈집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저도 안 살아봤거든요. 그럼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구 이동이 많지 않은 사회잖아요. 인구 이동이 정착사회, 유목사회가 아니고 정착사회가, 유목사회라 해도 마찬가지. 근데 자기는 유목사회는 그냥 옮겨다니면 집을 통째로 뜯어 옮겨버리니까 정착사회이기 때문에 빈집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집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정착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빈집이 뭐 필요가 있어. 맞잖아요. 빈집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벌써 다 알죠. 우리 동네 애가 아닌데 저거 어디서 온 누군가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제가 친척 집에 올라가면 다 알아요. 금방.
못 보던 애가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빈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가율이 좀 높이 있어야 돼요. 이때보다는 좀 높아야 돼. 이때 조선시대보다는. 그게 필요 공가율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적 주택 수요의 감소 요인이 아니라 증가 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료 보조나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진위 개수 값을 작게 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작게 하는 게 5번이 맞는 말이에요. 진위 개수라는 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한 거죠.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 넓이가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넓이가 이렇게 갈수록 나쁜 거죠. 점점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위 계수는 밑에 분모에는 이 삼각형 넓이를 따지고요. 분자에는 이 빗금친 부분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이 제일 넓을 때가 제일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빗금친 부분이 제일 넓을 때는 얘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똑같으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1일 때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0일 때는 딱 붙어버릴 때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는 넓이가 제로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거는 중요가 낮으니까 승부 걸지 마시고요. 자, 근데 22번은 계산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푸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이건 푸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뭐예요 이게? 지분, 배당률을 물었고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1, 2, 3, 4, 5에. 그럼 지분 배당률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 배당률이니까.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세전 아니면 세후밖에 없어요. 이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세후 자료도 없어 지금. 그럼 세전밖에 없잖아 이게. 세전 아니면 세후인데 자료가 지금 제시된 자료가 세전밖에 없다고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5억이죠. 내 돈 5억에 합쳐서 8억으로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전이 얼마예요? 순영업 소득 8천에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 빼면은 4천이죠. 5분의 4네. 5분의 4. 80%가 아니고 8%. 됐죠? 이런 거를 틀리면은 애석하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으로다가 맞춰야 되는 거 한 20개에서 22개에다가 이런 쉬운 계산 문제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합격 근처예요. 그런 것만 해도. 다음에 23번은 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죠. 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은 공식이 뭐예요? 연소득 곱하기 DTI가 1년간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부채 서비스액의 총액 한도입니다. 이 사람이 연소득이 6천만 원인데 DTI가 40%란 얘기는 1년에 2,400만 원만큼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은 나누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당 상수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0.08이죠. 그러면 2,400 나누기 0.08은 3만만 이렇게 되겠죠. 3억이요, 3억. 3억.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공식 외우라고요?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 상수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에 24번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대부분 실수해서 틀립니다. 이거는 1번에 보세요. 이거 보통은 이거 그려놓고 풀면 되거든요. 이거 그려놓고 풀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웬만한 건 풀려요. 원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 중에서 첫해 원리금 지불 후 더 많은 잔금이 남아있는 거. 첫해 원리금은 누가 더 많이 지불해요? 얘가 더 많이 지불하죠. 그러면은 얘가 잔금이 더 적겠죠. 그러면은 얘가 잔금이 더 많겠죠. 근데 원리금 균등 해야 되는데 원금 균등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에 원리금 지급액이 매기간 일정해요. 원리금 지급액이 매기간 일정한 건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죠. 이거 틀리면 되냐고, 이거를. 안 되죠.
이거 그림 보면서 대답하는데 이게 저당 원리금 지불액인데 이게. 다음에 3번은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은 얘는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원리금 균등분할보다 빠르다. 맞잖아요. 3번 맞네. 그죠? 다음에 4번 원금 상환분이 매기간 일정한 원금 상환분이 매기간 일정하대요. 그럼 원금 균등이지. 말에서 나오는데 그대로. 다음에 5번 점증 상환 저당은 이렇게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므로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죠. 이자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요. 그럼 대출자는 대출 기간 초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된다. 돈 내는 게 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됩니까? 나중에 노출되는 거지. 맞죠? 이거는 이거 그려놓고 풀면은 절대 거의 안 틀리. 실수로 틀리는 거지. 거의 안 틀리. 이거 맞춰야 되는 거고요. 25번 맞춰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 이거 그림만. 1번은 뭐예요? 주택 구입을 위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장을 차입한 가구가 매월 상환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요. 자, 지금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대출 받아서 매월 상환한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분돈 계산하는 거죠. 이때 감채인 계수인가요? 저당상수예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만 알아도 바로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죠. 1번을 이걸 맞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은 현재 5억 원인 주택. 현재 5억을 여기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하여 10년 후의 주택 가격. 지금 10년 여기. 10년은 여기죠.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뭐예요? 한 번밖에 없잖아, 지금. 한 번밖에 없으면 일시불이 일시불. 됐잖아요. 됐나요? 다음에 26번은, 3번은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퇴직금을, 매월 받을 거를, 이거 매월 받는 금액을 이 말이에요. 매월 받을 금액을, 퇴직 시 일시불로 지불받게 되는 금액. 자, 요거 3번 체크했는 사람 많겠다. 3번 체크한 사람 많겠다. 그죠? 퇴직 시를 요때로 생각하는 거죠. 퇴직금 다 받고 퇴직하나요? 퇴직은 언제 해요? 퇴직은 요때 하는 거죠, 요때. 퇴직 시가 요때요. 요때가 아니고. 퇴직 후에 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받는다고? 요때 받는다, 요때 한꺼번에. 요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목돈 찾는 거죠. 맞나요?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에요. 근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예요. 3번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퇴직 시가 현재 시점이에요. 퇴직 시가 이때는. 다음에 4번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0년 후에 1억이에요. 여기 있죠.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10년 후에 구입하기 위해 매월 불입할 적금이네요. 매월 불입할 적금. 이걸 10년 후에 사기 위해서 푼돈이죠. 감채임 계수예요. 감채임 계수. 다음에 연금의 현가 계수는 감채임 계수 역수다. 틀렸죠. 연금의 내가 계수는 감채임 계수 역수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됐나요? 좀 쉬겠습니다. 26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